네,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이어갖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마지막 부분에 물어보게 되면 물어보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월요일날 했던 부분인데요.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나세요? 백신. 백신 기본적으로 제조 공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이제 약독화 시키는 거, 어테뉴에이션, 그리고 인액티베이션 아예 죽이는 거, 그리고 두 개를 이제 묶어서 하나의 파트로 취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브 유닛 백신 해서 바이러스의 파티클을 이용하다든지 이건 프로테인을 직접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제조업 프로테인을 생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백신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맨 처음 나왔던 게 약독화 백신입니다. 약독화 백신. 뭐, 제조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쉬운 게 지속적인 계대 배양이에요. 계대 배양을 여러 번 하면서, 그것도 원래 이게 사람의 세포고, 이쪽이 원숭이 세포예요. 사람의 세포에 감염이 당연히 되는 것들을 원숭이 세포에서 계대를 계속 통해서 바이러스가 변형이 됐을 때 사람 세포에 감염이 안 되는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말 그대로 약독화 백신은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살아있고 바이러스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약간 약화된, 그러니까 증식을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인 게 이 소아마비 백신이 사빈 백신이라고 해서 경구투여용으로 개발이 된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대를 통해서 얻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를 사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또 온도 변이주, 콜드 템퍼러처에 어댑테이션 돼서 차가운 환경에서는 증식을 하지만 생체의 37도씨와 같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증식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변형된 것. 이런 형태들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고요. 또는 돌연 변이균주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폴리오바이러스나 이런 장바이러스 주로는 타겟이 돼서 쓰여지는 건 이런 장바이러스고요. 지금 노로바이러스나 아니면은 로타바이러스 설사 일으키는 뭐 이런 바이러스들도 요 경구투여용 백신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타바이러스는 아직 그렇게 효과가 좋은 백신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생백신의 뭐 장점은 백시네이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항체 생성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고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 자체를 약독화 시켰기 때문에 실제 와일드 타입 자연형으로 변형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접종받지 않은 사람한테 옮겨가서 바이러스 와일드 타입처럼 감염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돌연변이균주가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생백신의 문제점이죠. 지금 중국에서 트라이하고 있는 중국 지금 백신 뭐 남미 국가들이 수입해갖고 백신 이제 주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백신들이 대부분 이런 생백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 백신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거는 mRNA 백신이고, 그리고 뭐 항체 백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산이 이제 되고 있고, 실제 영국에서는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영국에서는 mRNA 백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두루두루 구입을 하더라고요. 제일 많은 게 화이자고. 여하튼 중국은 아직까지 그 효과가 입증은 되지 않았는데 싸게 파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 거를 수입을 했습니다. 1억 명 이상 맞을 수 있는 도즈가 벌써 판매가 됐다고 그래요. 오케이, 뭐 생백신은 이 정도. 그래서 생백신의 살아있는 특징 때문에 백신은 효과가 좋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자 바이러스학 기법을 이제 도입해서 돌연변이를 만든다고 그랬었죠.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증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형태를 구상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이럴 벡터 시스템으로 해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생체에 전달해서 유전자 치료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경우도 바이러스들이 다 이 어테뉴에이트 바이러스예요. 세포에 감염은 돼요. 그래서 유전자를 발효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산이 되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항상 바이러스를 생산할 수 있는 세포 주에서만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의 결손된 유전자를 그 셀을 통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은 거죠. 오케이, 다음은 이제 사백신이에요. 사백신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말 그대로 inactivated 또는 killed라고 했었죠.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배양한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 백신에 흔히 활용이 되고요. 소아마비 백신 초기에 사백신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 A형 간염 백신, 동물 백신 중 상당수가 사백신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제 구제역 백신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다 이 사백신이에요. 실제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그 바이러스를 포르말린으로 또는 베타 프로피오 락톤 이게 이제 단백질을 고정하는 고정액들인데요. 픽사티브라고 얘기하는 고정액들인데 단백질이 고정된다는 거는 그 생명체가 사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단백질이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어떻게 보면은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굳혀버리는 거죠. 제조 공정이 굉장히 이제 단순하고 저렴해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요 화학적,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서 감염성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항원성은 유지를 하는 그런 형태의 치료제입니다. 뭐 여기 있듯이 웨피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트라이토 엑스백 같은 디터전이에요. 계면 활성제를 처리해서 바이러스가 활성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하나라도 공정상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바이러스를 생산을 할 때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증식을 시킨 거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조류에서 먼저 유래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의 그 독감 바이러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사람의 바이러스가 대부분 이 조류, 닭에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이용해서 달걀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배양을 했고요. 그 배양체를 얻어서 이넥티베이션 시켜서 정제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계란에서 키우니까 계란에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단백질, 뭐 계란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노른자.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이 초셀, CHO, 유일하게 인체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FDA 허가를 받은 셀라인이에요. 차이니즈 햄스터 오바리셀인데 햄스터의 오바리셀이에요. 여기에서 배양을 하면은 바이러스가 자라겠죠. 그 바이러스를 똑같은 방식으로 이넥티베이션, 비활성화시키고 정지해서 사람한테 주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대량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해줬고요. 여기 약 15 마이크로그램의 헤마어글루틴이 단백질을 접종을 해서 세계적으로 약 7천만 명 이상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년 뭐 올해 공짜로 2천만 명 정도 국가에서 접종을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3만원, 4만원, 3가는 3만원, 4가는 4만원 해서 접종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 알다시피 8개 분절 게놈으로 되어 있고요. 변이가
심한 대표적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매년 WHO에서 권고하는 바이러스에 맞춰서 그 해 백신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백신을 생산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맞는 시기가 대부분 이제 초가을부터 9월, 10월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해 겨울에 12월, 1월이면은 새로운 그 바이러스 스트레인을 공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약회사들이 생산에 들어갑니다. 6개월에서 8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해놓고 그 해에 백시네이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뭐 2016년에서 17년 같은 경우는 3개짜리 또는 4개짜리로 나눴을 때 3개는 H1N1, 뭐 홍콩 H3N2, 이게 이제 A형,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 라이니지라고 하는데 브리스반이라는 곳에서 동정된 B형 간염 바이러스,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게 3가, 3종류. 그리고 B형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그 E형 2개, B형 2개. 이렇게 되면은 4가 백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입 A가 뭐 인수공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수 동물과 사람, 특히 조류.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사람에만 감염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물론 변이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매해 초에 발표를 하고 하반기에 그거를 우리가 접종을 맞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제 4백신을 통해서 맞게 되고요. 2014년도에 이제 치수기 때문에 지금 맞지 이거보다는 더 많죠. 서울에서 뭐 37%, 그리고 충청 남북도 꽤 많죠.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은 곳 지역에서 좀 더 높게 퍼센트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나라는 평균적으로 40% 안팎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올해는 목표치가 60%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뭐 초기에 백신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제기가 있었는데 그건 백신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걱정은 하지 않고 맞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은 점기 때문에 굳이 안 맞으셔도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걸복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기 때문에 독감 백신까지 굳이 젊은 사람들은 안 맞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저는 독감 백신 안 맞은 지 5년 됐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단위 백신인데 요즘 어떻게 보면은 주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형태는 소단위 백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mRNA 백신도 전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다 mRNA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스파이크 프로테인, 외부의 외피 쪽이죠. 외피 단백질 쪽만 부분적으로 유전자를 얻어내서 이런 서브 유닛 백신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 입자 대신에 정제된 1개에서 2개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백신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1개 또는 2개의 단백질이 확실하게 항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백신으로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그런 형태고, 이제 가다실이라고 이제 자궁암 백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HPV, 또 효능이 확실하게 검증이 된 그런 백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서브 유닛 백신으로 생산이 되고 또 맞고 있습니다. 중화항체 항원으로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중화항체, 중화를 시키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휴먼 HBB죠. 휴먼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 B의 뭐 안티젠, S 안티젠을 가지고 표면 단백질이죠. 서피스 항원을 가지고 백신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플라스미드 DNA에 클로닝해서 집어넣게 되고요. 이 플라스미드를 또는 뭐
요즘은 여기에서 이제 동물 세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초셀이나 이런 데 사용을 직접 하지만 예전에는 대량 생산을 위해서 초창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동물 세포인데 자라는 거는 박테리아나 세균처럼 증식을 하죠. 버딩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대량으로 단백질을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를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초창기에는 이스트 벡터에다가 유전자를 집어넣고 동일하게 이스트에다가 트랜스폼 한 다음에 성질 전환을 시킨 다음에 배양을 해서 배양에게 단백질을 얻어내는 그런 형태로 생산을 했었죠. 여기 정제해서 주사를 하는 겁니다. 효모에서 발현. 아직까지도 유용한 단백질을 효모를 이용해서 발현시키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하지만 이쪽보다는 이제 세포 쪽에 비중이 커져가고 있죠. 아무래도 동물세포가 이스트보다는 더 동물에 가까울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바이오 시밀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최대한 유사한,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정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뭐 혹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생물 공정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공짜 교육 과정이 계속 있어요. 이쪽 분야의 인력이 전문적으로 없기 때문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으로 잘 찾아보시면은 이쪽 전문 요원들을 양성을 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뭐 실험 테크닉 같은 것들이 경험이 있으시다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이나 아니면은 삼성바이오 이런 데 대부분 취업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중소 벤처 업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단백질 세포 단백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효모를 발현해서 사백신 제조해서 뭐 감염성이 있는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는 거죠. 바이러스랑 실질적으로 라이브 바이러스랑 접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처음에 이제 개발 비용이 많이 들지 한번 셋업이 되면은 생산 비용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세포만 키우면 되니까. 적용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몇 년 전 얘기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사백신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mRNA 백신 다 이런 소단위체를 특정 셔틀 벡터에 활용을 하는 거죠. HIV,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 에이즈 일으키는 그리고 헤파타이티스 C 이런 것들도 서브 유닛 백신으로 동물 실험에서 바이러스 감염 상당 방어하는 데는 뭐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휴먼과 동물이 다른 점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요 HIV나 HCV는 백신이 있어요. 근데 HIV는 백신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고 아시면 됩니다. 감염 부위인 점막에 적절한 항체 반응을 일으킨다. 항체 형성하는 게 백신의 주 목적이니까요. 소단위 백신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자 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다. 근데 이 분자생물학적 기법이라고 하는 게 뭐 어려운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전자 재조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획득을 해서 그거를 발현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단백질은 항원으로 작동을 해서 중화항체를 생산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백신들이 우리가 맞을 때 이미 약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백신만 집어넣게 되면은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데 약간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주번트라고 해서 조금 더 면역 반응이 쉽게 유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역 반응 자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을 함께 넣어주고요. 백신 보조제 또는 어주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알루미늄 솔트나 FCA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알루미늄 솔트는 유일하게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조제고요. A형이나 B형 간염 백신에 백신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백신의 경우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인플루엔자 백신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프레우즈 컴플릿 어주번트는 동물에 사용을 하는데요. 실험실에서 실제 동물에 실험을 하거나 또는 백신을 통해서 항체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때는 이게 좀 더 고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FCA를 동물 실험에 사용을 하고요. 무기질하고 오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철이나 금속 물질들을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 결핵사균, PB라고 얘기하는데요. 결핵사균을 이용해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주는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높은 독성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사용 못하고요. 동물에는 왜 사용을 하느냐?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동물 실험을 통과해야만 사람한테 갈 수가 있죠. 근데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람의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동물 실험을 할 때 조금 더 하이도즈, 높은 농도 또는 다량을 투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백신 보조제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는 뭐 항원을 입자 상태로 표현하는 기능 또는 항원을 접촉 부위에 유지하는 기능, 면역 반응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두 가지는 항원 표지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고요. 면역세포한테.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주번트라고 하는 백신 보조제의 역할입니다. 뭐 알루미늄 ASO4, 뭐 ASO3 이런 항원 보관제가 사용되고 있다. 종류를 뭐 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림으로는 이렇죠. 알룸이라는 것들을 같이 이 안티젠, 이게 백신이에요. 항원과 주입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덴드라이 셀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원 표지 세포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덴드라이트 셀이 표지를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이제 APC, 안티젠 프리젠팅 셀 형태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MHC 클래스 1이나 MHC 클래스 2 이런 것들. 클래스 2는 뭐 CD 잊어먹지 않았겠죠? 먼저 시작하는 거 T 헬퍼 사이토톡신 잊어먹었으면 할 수 없어요. MHS 클래스 2의 표지가 되면은 헬퍼 T셀 활성화시켜서 다른 면역 반응의 증강을 도와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원 표지 세포에 빨리 인식이 돼서 항원이 잘 표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면역 반응을 더 잘 활성화시킨다. 그게 항원 보조제, 어주번트의 주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동 면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면역학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능동 면역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면역 주사,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는 백신을 맞아서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겨나게 하는 것을 능동 면역이라고 할 거고요. 수동은 우리가 어떠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항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동 면역이고요. 공여자로부터 얻은 면역 반응의 산물을 환자에게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틀 전인가 뉴스가 나왔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기증, 중화항체를 가지고 치료 효과를 냈다. 그게 중화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의 면역에 의해서 생겨난 항체죠. 그 항체를 환자에게 직접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자기가 그 항체를 만들어낼 능력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항체를 임의로 받게 되는 거죠. 오케이? 또는 뭐 요즘 어댑티브 이뮤니티에서 T 림프구 등의 면역세포를 직접 주입하는 그런 경우도 수동 면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면역 세포 항암 치료죠.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T셀이나 NK셀을 직접 넣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수동 면역의 대표적인 것이 요 신생아 면역이죠. 신생아, 아기 때 엄마 초유를 먹게 되면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항체가 전달이 되죠. 출생 후 약 6개월간 엄마가 계속해서 이 모체에서 항체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아이가 엄마의 항체를 받아서 능동 면역을 하는 거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열심히 태어나자마자 백신을 하죠. 뭐 수십 가지, 한 10가지, 거의 20가지 되는 것 같아요. 3세, 4세까지 굉장히 많은 백신을 하고요. 그런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능동 면역을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이 뒤로는 능동 면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면역으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이 수동 면역에서 받은 항체를 통해서 내가 면역 반응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항원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병원균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인식을 해야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지. 항체가 있다고 그래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백신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백신은 치료제는 아니에요. 어, 선제적으로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백신을 맞았다고 다 감염이 되지 않느냐? 변이가 많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백신과 함께 뭐가 필요해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치료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백신이라기보다는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셀트리온에서 거의 2상이 끝나서 발표를 했고 3상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이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고 곧 긴급 사용 승인이 FDA에서 한국 코리아 FDA에서 날 겁니다. 조만간 뭐 올해 말이나 1월 초에는 백신은 선제적으로 맞아도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감염 증상에 대해서 치료제를 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레렌자나 타미플루 같은 것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항바이러스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환자에게 투여 흡수가 가능한 물질을 써서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치료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현재까지 한 20여 가지가 대표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이건 뭐 중복적으로 여러 바이러스에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중 몇 가지만 바이러스 질환에 효과적으로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타겟팅하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문제점은 숙주세포에 의존하여 정식하는 증식이므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바이러스제는 숙주에게도 독성을 줄 수 있다.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직접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 억제나 증식 억제. 그러니까 세포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항암 치료제 똑같죠. 개발을 위해 적절한 동물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동물 모델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마우스에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동물 모델로 사용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패럿이나 이런 중간 휴먼과 마우스 뭐 설치류라고 하는데 그 중간체의 동물들을 모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적이고 RNA 바이러스는 뭐 지금 잘 알고 싶은 돌연변이율이 높아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이 쉽게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죠. 인플루엔자는 네거티브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나마 DNA 바이러스에 유사해요. 변형이 분절 게놈인 형태로 서로 유전자를 새로 제네틱 리어소트먼트를 하는 것 말고는 포인트 뮤테이션이나 이런 변이는 뭐 아주 많지는 않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타임플루도 내성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 어시클로버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허피스 바이러스, 예, DNA, 바이럴 DNA 폴리머레이즈가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부분 뭐 뉴클레오시드 아나로그, 그러니까 뉴클레오시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럴 DNA 폴리머레이즈를 억제를 해서 유전자 복제가 안 되니까, 유전자 복제가 안 되면 바이러스 생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감염이 된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증식을 하고 퍼져나가는 것은 방어를 하자라는 게 이 바이러스 치료제의, 항바이러스제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V 같은 경우는 DNA 바이러스인데 유일하게 역전사를 하는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 RT,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억제제를 가지고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HBV 같은 경우 또는 HCV, HAV, 이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들은 요 대부분 치료제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HIV,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 렌티바이러스죠. 걔네도 치료제로 사용을 해서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체 형성을 할 수 있는 백신이 없는 상태는 치료제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볼 만한 것들은 요 어사이클로비하고 이 리바비린 두 종류 정도는 일반 약에 보면 써 있어요. 그러니까 허피스 바이러스 입 주변에 생기는 수포 치료제 또는 대상포진 초기 증상에 저 어시클로비나 아니면은 리바비린을 줘서 바르면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부분 우리나라는 비르라고 읽죠. 비르. 비르 그거는 뭐 영국식 발음하고 미국식 발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람데스비어 또 이런 식으로 람데스비르 르 쓰는 거는 일본식 발음에 약간 그런 게 더 있습니다. 비어 그런 거는 영국식 발음이고. 여하튼 다양한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한 치료제들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요 HCV의 모세비어 같은 경우는 리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이고요. 이거는 평생 먹어야 돼요. 평생. 왜? HCV는 만성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언제 증식할지 몰라요. 그래서 약으로 계속해서 세린 프로테이즈인데요. HCV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프로테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르죠. 그 프로테인들이 잘라지는 거를 억제를 해서 단백질 생산을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를 합니다. 드럭이 개발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타겟, 히트, 위드, 캔디데이트라는 순서로 약물들의 약물에 어떻게 가중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약물 만종 이상을 이제 타겟이라고 이름 지어서 그러니까 어떤 게 워킹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타겟 그 다음에 타겟 중에서 힛 워킹하는 애를 고르는 거죠. 효과가 있네? 그럼 100종 정도를 힛이라고 해서 골라내게 되고요. 그 힛 중에서 더 효과가 좋은 애들, 최고, 얘가 좀 선도 물질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도 물질이라는 말이 TV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접근을 한 물질이에요. 한 10개 미만으로 추려낸 그런 아이고요. 최종적으로 캔디데이트라면 후보죠, 후보. 약물 물질의 후보가 된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이제 인비트로죠. 실험실에서 세포를 이용해서 스크리닝을 하는 단계로 타겟 물질들 몇만 종 이상, 그 다음에 히트, 효과가 있는 애들, 그 중에서 효과가 더 좋은 애들, 리드 컴파운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이 될 가능성 있는 애, 선별된 애들, 캔디데이트, 후보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 후보를 가지고 프리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게 동물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임상 단계. 그래서 독성하고 이피커시 효과를 보게 되고요. 대부분 약물이 얼마나 어느 농도로 어느 정도 시간까지 작동하느냐, 그리고 언제 사라지게 되느냐, 체외로 배출되느냐, 그런 것까지 해서 약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약물의 이제 성질이죠. 이런 것들을 이 단계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1 프리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끝나면 전임상이 끝나면 이제 페이지 1도 이제 페이지 1 프리가 있고요. 안에서도 또 세분화가 되는데 크게는 페이지 1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독성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휴먼에서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효과보다도 먼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독성 실험을 하고요. 통과를 하면은 페이지 2가 이제 소규모 그룹 정해져 있는 환경 내에서의 효과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들 개발된 것들 보면은 대부분 페이지 2예요. 한정된 환자 숫자와 한정된 조건에서 특정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3는 전방위적으로 그 질환이 있는 사람들, 연령, 성별 가리지 않고 1000명 이상, 뭐 굉장히 큰 대단위 그룹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페이지 3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FDA 허가가 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페이지 2A 초기 단계에서 효과를 보고 효능 실험을 하는데요. 거기서 많이 페일을 하게 되고요. 페이지 3까지 가면은 굉장히 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효과가 있었는데 페이지 3에서 실패하는 확률이 90% 굉장히 높아요. 돈이 가면 갈수록 휴먼 실험이기 때문에 많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페이지 2 정도까지도 못 가고 페이지 1 정도 하고서 팔죠. 외국 제약회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규모 벤처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신약 개발을 하고 그네들이 돈을 버느냐라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걱정할 게 없는 게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뭐 항암제를 만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물질들을 만들 때 여기까지만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서는 바로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이제 특허를 파는 거죠. 외국 계약회사에. 그렇게만 해도 한미 약품 같은 경우는 뭐 몇천억 달러 단위로 해서 돈을 벌어들이니까. 항바이러스제의 표적. 어떻게 보면은 뭐 바이러스 치료제에선 제일 중요한 파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생활사의 모든 단계가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입 단계, 수용체 억제한다든지 아니면은 엔캡시데이션, 껍데기 벗는. 이게 이제 M2 이온 채널 이니비터라고 되어 있죠. 수소 pH를 높여줘서 껍데기를 이제 녹아서 컨포메이셔널 체인지에 의해서 퓨전돼서 벗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억제한다든지 또는 RNA 디펜던트 RNA 포리머레이즈 억제제 그 다음에 siRNA로 트랜슬레이션 해독 안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mRNA의 해독을 방해하는 거죠. 단백질 못 만들게 하는 거 또는 성숙화 단계를 억제하는 거 뮤라밀레이즈 이니비터 이게 이제 타미플루가 이 단계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는 감염이 돼서 이 세포에는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가 나왔지만 부착된 상태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세포는 면역세포에 의해서 사멸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도 같이 제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온 채널, 뭐 진입 단계에서 엔캡슐레이션, 유전자 복제, 단백질 합성, 그리고 바이러스의 성숙, 활성 단계, 뭐 모든 단계가 다 표적 치료가 될 수 있죠. 근데 아까 표에 보시면은 제일 많이 타겟이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 부분이 접근이 쉽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개발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같은 경우는 HIV, 뭐 렌티바이러스에 속하는 레트로바이러스의 렌티,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 얘는 대식세포나 아니면 CD4 T셀에 직접적으로 감염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라 면역 결핍증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백신이 개발이 안 됐어요.
백신이 개발이 안 됐고, 백신이 개발이 안 된 이유는 여러분이 알 것 같아요. RNA 바이러스고 숙주의 유전자의 인테그레이션이 돼갖고 잠복기가 굉장히 깁니다. 뭐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한번 양성, 초기에 감염이 됐을 때 약으로 계속 바이러스의 재발병을 막아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드럭을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코스트죠, 코스트. 그리고 계속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이게 가장 문제고요. 뭐 타겟으로 되는 부분은 RT,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또는 이제 프로디에이즈,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엔트리하는 수용체 부분, 그리고 인테그레이즈, 뭐 이런 쪽에 타겟을 해서 약물들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쓰면은 바이러스들이 이제 자꾸 그거를 회피를 하니까 이런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뭐 두 종류를 섞고 프로테이즈 한 종류의 뭐 재감염을 막기 위한 엔트리 막는 것들 이렇게 해서 뭐 4개 이 정도에서 칵테일로 사용을 해서 약물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체와의 부착을 억제하는 물질, 진입, 뭐 단계 억제 물질, 유전자 복제 저해, 그리고 유전자 발현 억제. 아까 생활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스클로버는 뭐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은 이거 뭐예요? 뉴클리오타이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바비린 같은 경우는 당에 리보즈에 하나의 베이스 염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herpes 바이러스 치료제로는 어스클로버나 뭐 기본적으로 이 밑에는 다르지만 약간 비슷한 당 구조의 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뭐 바이럴 DNA 폴리머레이즈를 억제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유전자 복제를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또는 이제 바이러스 조립 방출 억제 마지막 부분, 타미플루나 이제 렐렌자 같은 것들이 주 역할을 하죠. 구조는 뭐 꽤 복잡해요. 처음에 얘네들이 그 뉴라미니데이즈 이니비터를 타겟으로 해서 여러 화학 물질을 이제 찾은 거고 그 중에서 제일 활성 좋은 애를 이렇게 합성을 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 두 개, 이제 타미플루 요 자체의 화학물질 특허가 나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10년에서 15년 동안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거의 화이자에서 독자적으로 했는데, 이제 뭐 특허가 풀릴 때가 됐으니까요. 보시면은 기본 구조체의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조금씩 작용기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이제 구조 변경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특허를 회피해서 또 다른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튼 뭐 5가지 바이러스의 생활사 부분, 수용체, 진입, 유전자 복제, 단백질 합성, 발현, 그리고 조립과 방출 단계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치료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HIV 항바이러스제 뭐 약간 소개를 한 건데요. 아까 대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0여 년간 25종 이상이 치료제로 개발이 됐어요. 그럼 백신이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는 잘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러면 빨리 다른 방법을 찾자 해서 80년대 후반에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로 계속해서 치료제를 찾은 거죠. FDA가 승인한 대부분의 항바이러스제가 요 HIV 저해제로 다른 바이러스들은 백신으로 웬만하면 되니까요. 근데
HIV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지만 치료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라는 이제 관심이 생겼고, 그거를 통해서 찾아내게 된 거죠. 첫 번째 뭐 치료제가 이제 AGT라는 약물인데요. 환자들의 수명과 삶의 질이 현저히 뭐 개선은 됐어요. 근데 높은 독성하고 내성 바이러스들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었고요. 한 종류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실제적 치료 효과는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늦출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된 거고요. 그 뒤로 이제 뉴클레오시드 아나로그, 3TC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독성은 개선이 되고, 내성 바이러스는 약간 문제가 되죠.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먹다가 안 먹게 되면은 그 약물에 대한 내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생겨나면 이제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듯이 있는 네브라빈 같은 경우도 이제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고 내성 바이러스, 대부분 내성 바이러스가 제일 문제죠. 오랫동안 약을 먹게 된다는 점에서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 똑같아요. 여기도 뭐 크게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양한 모든 생활사의 부분들이 바이러스의 치료제 타겟으로 적용이 됐고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요. 1번부터 지금 13번까지 있는데요. 각각의 부분에 대해 해당하는 치료제들이 개발이 됐다. 제일 많은 치료제가 개발이 된 바이러스는 렌티바이러스 HIV다. 뭐 똑같이 약물의 구조, 여러분들이 화학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를 본다고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이런 다양한 물질로 여기 뭐 인테그레이즈 저해제로 작용을 한다든지 CCR5 진입 차단 리셉터 억제제죠. 그런 것들로 개발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역전사 요소 RT, 제일 많이 개발이 된 파트가 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억제제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됐는데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칵테일 서라피라고 말했듯이 이제 섞어서 한 가지 약물만 먹으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3종에서 4종까지. 그래서 하트라고 표현하는데 highly active antiviral therapy, 뭐 안티바이럴. 그래서 하트라고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3종에서 지금 현재는 내성을 막기 위해서 4종까지 항바이러스제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HIV를 가지고 있는 에이즈 환자 수는 급격히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 계속 WHO에서 약물을 쫙 뿌리고 있어요. 아프리카 쪽이 제일 에이즈 환자가 많으니까요. 그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런 치료제들을 다량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양성자들이 꽤 있어요. 오픈을 안 하지만. 그래서 이 HIV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약물을 지속적으로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관리 대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완치 가능성은 없어요. 장기간 투약으로 인한 독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망자 수가 급격히 감소해 있죠. 2000년도 들어오면서 거의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칵테일 요법으로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이 됐으니까 가능한 거죠.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뭐 굳이 사용할 필요도 없고 한 가지만 써도 그때만 딱 막으면은 독감은 심플하죠. 2주 안에 끝나게 되니까. 근데 이 HIV는 만성으로 만성도 아니죠. 완전히 숨어있는 잠복 감염이죠. 잠복 감염의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억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그림이에요. 이거 HCV,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에 대한 표적으로 한 치료제들인데요. 뭐 수용체 관련돼 있는 뭐 수용체 단백질의 안티바디 또는 엔도사이토시스에서 언코팅 하는데 억제제,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단백질 만들거나 뭐 이러는 것들, 유전자 복제, 억제제, 리버스. 이것도 헤파타이티스 C는 RNA니까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억제한다든지, 그쵸? 그리고 단백질 만드는 거, 리플리케이션,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어셈블리, 그리고 릴리즈. 동일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부분이 됐건 간에 제가 뜬금없이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대표적인 생활사를 언급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타겟으로 약물을 뭐 기능을 억제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데 다 이렇게 왜 개발이 그렇게 어려울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물 세포에서 스크리닝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실제 전임상 실험으로 넘어가면은 동물 모델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사람한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다.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로 나누는데 1, 2, 3, 뭐 4까지 가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3이에요. 그러면은 특수 시설에서만 실험이 가능하다는 얘긴데 음압 시설에서 그 제 3레벨이 우리나라 몇 개 많지 않아요. 동물 모델도 만들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용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테스트할 데가 없어요. HCV에 대한 다양한 치료제들이 구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예요 이게 항바이러스 치료제라고 하는데 단백질 치료제는 대부분 없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항체 치료제의 개념이 나온 거고요. 뭐 세린 프로테이즈 저해제, 그리고 여기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저해제,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연구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HCV도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HIV와 유사하게 끝에 다른 두 가지는 만성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바이러스가 재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평생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HCV는 조만간에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치료제가 생산이 아니, 판매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미 개발은 됐어요. 근데 제약회사에서 팔지를 않아요. 팔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약품들을 못 팔겠죠. 먹고서 치료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판매를 안 하고 계속 감춰요. 이거 완벽하지 않아. 아직 판매할 단계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프로테이즈 억제제나 아니면은 RNA 폴리머레이즈 억제제를 계속해서 팔죠. 이 사람들은 평생 먹고 지내야 되니까 약을. 그리고 생각보다 HCV 만성 감염자가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벌어지는 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HCV는 완치를 위한 치료제 개발이 끝난 상태예요. 판매만 안 되고 있다. 그 정도입니다. 오케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뭐 동일한 타겟으로 해서 다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제일 많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만 판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나온 거를 보고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러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생활사 부분 그리고 유전자 복제 기작을 이해를 하신 거고요. 이것도 뭐지? 완전히 새롭네? 이러면은 앞에 있던 거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그쵸? 엔도사이토시스 되고 막 융합해서 유전자 꺼내고 유전자가 핵으로 들어가서
네거티브 스트랜드니까 양성가닥 만들고 양성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자기 복제하고 또 단백질 mRNA 만들어서 단백질 생산하고 그리고 단백질과 복제된 유전자가 어셈블리 돼서 버딩, 퓨전을 통해서 껍데기 싸고 뮤라미데이지의 클리비지에 의해서 릴리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주 타겟이고요. 여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요 두 개. 레렌자하고 타미폴로. 오셀타버 아니면은 자나미비어 요 두 가지가 원래 오리지널 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타미플루와 레렌자는 상표 이름이에요. 상표. 약의 상표라고요. 우리가 뭐 브루펜 시럽 팔잖아요. 브루펜 시럽은 약 그 상표 이름이고요. 실제 사용된 약의 성분은 이부프로펜이라는 약물. 타이레놀 똑같죠. 타이레놀이 약 성분은 아니니까. 오셀타미비어, 자나미비어 이게 오리지널 이름입니다. 여하튼 얘는 뮤라미디데이즈 억제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개발이 된 겁니다. 뭐 사일릭 엑시드, 자나미비어, 레렌자나 이제 오셀타미비어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밑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뭐 실제 개발이 된 그런 약품들은 아니에요. 항체 치료제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항체 치료제는 앞에 나왔던 우리가 언급했던 실질적으로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대부분 화학물질로 합성해서 만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화학물질은 쉽게 우리가 구조만 밝히게 되면은 약물은 여러 가지로 합성을 해서 유기화학을 통해서 합성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의 개발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항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특정한 항체 생산하는 세포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세포주에서 항체를 만들어내서 그 항체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뭐 절대 잘 치료가 안 되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항체 치료제들이 생산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레비즈 우리 광견병 그리고 RSB나 그다음 CMV, 헤파타이티스 B, VGB가 우리 바리셀라 조스터. 그래서 바리셀라는 수두고요. 조아스터 또는 조스터라고 하는 거는 대상포진. 그래서 수두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요즘 뭐 안티바디 백신으로 해서 굉장히 비싸게 20만 원 이상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항체 치료 백신으로 개발이 돼서 판매는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것들이 더 좋고 나쁘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의사들이 판단을 하겠죠. 오케이. 한 학기 동안 즐거운 강의 들으려고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요. 바이러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